어머니는 세상 물정도 모르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툭 치면서 던진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65세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마지막 반격을 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이 40년 넘은 습관이에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나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창문을 여는 거예요. 밖으로 새어나오는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해요. 겨울이면 하얀 입김이 나오고 여름이면 벌써 후덥지근한 공기가 감돕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정해요. 오늘도 힘내자, 정화야. 거울 속 제게 말을 걸어봅니다. 남편이 없어진 지 15년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김밥 가게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까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는 뛰어다니던 계단이에요. 엄마, 배고파요. 하면서 2층에서 뛰어내려오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가게 문을 열고 전등을 켜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먼저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 밥솥에서 나는 김소리, 이 모든 게 제게는 일상의 리듬이에요.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이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무치고 당근을 볶는 동안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봅니다. 몇 시에 단골 손님이 오실지, 점심시간에는 얼마나 바쁠지 대략 짐작이 돼요.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도 오랜 경험 덕분이죠. 대부분 오래된 단골분들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김밥 가게로 도연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의대에 보낼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죠. 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생각에 기쁨이 더 컸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건 도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7살 도연이가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이제 저밖에 없어요. 아들이 어른스럽게 말하던 그 목소리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이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1층에서 김밥 가게를 하고 2층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대학에 들어간 도연이가 그랬어요. 의대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 되면 가게 일도 도와줬고요. 아들이 의대생 강서진과 사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키도 크고 화장도 단정하게 하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깍듯하게 했거든요.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긴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부모로서는 가장 기뻤죠.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서진이 어머니가 원하는 예단을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혼수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들 잘 되는 일이니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결혼식 날, 도연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대줬죠. 젊은 부부가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연이가 고마워했어요. 서진이도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서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물어보긴 하는데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얘기를 시작하곤 했죠.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놀러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차를 대접해도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고 금방 마셔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평가하는 듯한, 조금은 거리를 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서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변화를 확실히 느낀 날이 있었어요. 서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모두 의사들이더라고요. 저는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젊은 분들이 힘들게 공부하시니까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진이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도연이 어머니세요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세요라고 했을 텐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친구 중 하나가 어머님은 뭘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서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김밥 가게 얘기는 쏙 빼고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서진이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진이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된 거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서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 뵙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딱딱했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인사드릴 기회였거든요.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져 봤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해야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도 정중했죠. 이런 곳에 와본 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약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교양 있어 보이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어머니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렸죠. 아, 네. 반갑습니다. 서진이 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하지만 왠지 그 미소가 진심 어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시작됐어요. 교육 얘기부터 시작해서 문화생활, 요즘 읽은 책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클래식 공연도 많이 하던데 어떤 연주자가 좋으신가요? 서진이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거든요. 글쎄요, 저는 말을 시작했는데 서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대화에서 제외됐어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도 계속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셨죠. 저는 젓가락만 움직이며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서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드디어 제가 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도 있고 그 동네 사정도 잘 아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글쎄요, 저희 동네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상권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서진이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그것도 제법 세게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도 모르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제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느껴졌어요. 서진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고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 그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나머지 식사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숨쉬기도 답답했습니다. 서진이 부모님이 가끔 저를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서진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참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서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도연이의 대답이었어요. 며느리 편을 들지도 않고 저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해해달라는 투였어요. 그게 더 서러웠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가 제 팔을 치면서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시잖아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 일 이후로 서진이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놀러 와서도 안녕하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이하고만 얘기하고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명절 때도 오기 싫어하는 게 역력했어요. 어머니, 병원 일이 바빠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핑계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김밥 가게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몸이 힘드시지 않나요? 가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빨리 그만두고 건물도 정리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서진이에게는 병원에서 일하는 자신이, 김밥 장사하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직업을 말하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세요라고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상가 건물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김밥 가게 얘기는 쏙 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서진이가 제 팔을 치면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도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마치 녹음된 것처럼 반복해서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벗어던지고 침실에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우리 집이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밤이 깊어서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요. 새벽 3시가 되니까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서진이가 감히 그런 말을 했을까요? 도연이도 아무 말 없이 있었을까요?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차를 우리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서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낯을 가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어머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정중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남남 사이처럼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까 목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안방 구석에 있던 낡은 서류함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뭔가에 이끌리듯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류함을 꺼냈어요. 꽤 무거웠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다운 꼼꼼함이 느껴졌죠. 상가 건물 등기증이 제일 위에 있었고 그 밑에는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신경 써서 정리해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남편이 손으로 쓴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겉봉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화에게라고 되어 있었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15년 만에 받는 남편의 편지였거든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말이야.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글씨를 보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옆에 앉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부축하면서 병원으로 갔던 그날 말이에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 편지를 기억해라. 남편이 제 성격을 정말 잘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평소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가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 건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존엄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언젠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기억해라. 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편지를 써둔 거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도연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내 교육이 잘못된 거다. 하지만 넌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어. 이 건물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결정이 우선이야. 사랑한다, 정아야. 남편다운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아들과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그게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제 존엄도 소중한 거잖아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니까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차분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김밥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좀 다르시네요. 뭔가 밝아 보여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달라졌나 봐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없을 때 박노철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과 40년 지기 친구분이시죠. 노철 오빠 안녕하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씨,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면 지금 당장 와도 돼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오후 4시쯤 박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가끔 자문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책들이 가득한 서가와 오래된 책상이 정말 변호사다운 느낌을 줬습니다. 정아 씨, 웬일이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커피를 한 잔 끓여주시면서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의 친구가 반가웠습니다. 마치 남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노철 오빠, 사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서진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도연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제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일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아 씨,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님이 살아생전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소.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나 아들이 건물을 노릴 수도 있다고, 그때는 정화 씨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거든. 남편이 정말 다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서류함에서 꺼낸 남편의 편지를 보여드렸죠. 박 변호사님이 편지를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형님다운 말씀이네. 정말 마지막까지 정화 씨를 생각하셨구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정화 씨, 형님 말씀이 맞소. 당신에겐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 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일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는 똑똑한 변호사가 있어요. 젊지만 정말 유능한 분이죠. 박 변호사님이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조은별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요. 제가 미리 연락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조은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께 소개받은 조은별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당차고 믿음직했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라고 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조은별 변호사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말 똑똑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어요. 어머님, 이런 일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첫 마디부터 따뜻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서진이가 달라졌는지,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는지, 도연이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꼼꼼히 메모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건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조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내서 주었어요. 혹시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이 건물 얘기를 꺼내면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오히려 며느리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연기를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 솔직하게 살아왔는데 거짓말을 하라니요. 하지만 조 변호사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똑똑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어머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건물 관련 서류들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의 대여금고를 빌려서 원본은 거기에 두시고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거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지켜낼게.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노철 변호사님과 조은별 변호사가 제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40년 넘게 고개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됐어요. 조은별 변호사와 상담을 한 지 일주일 후에 도연이와 서진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에는 주말에나 가끔 왔는데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먼저 인사했고 서진이는 살짝 미소만 지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그래, 왔구나. 밥은 먹었니? 제가 평상시처럼 물어봤어요. 조 변호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죠.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서진이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뭔가 다른 톤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살짝 다정했달까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면서 조용히 녹음기를 켰어요. 조 변호사가 준 작은 녹음기였죠. 가슴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다행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상의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긴장한 분위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봤거든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서진이가 말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조용히 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칭찬을 하다니요. 저녁을 먹다가 도연이가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김밥 가게 일이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두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 제가 일부러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 변호사가 말한 대로 연기를 하는 거였죠. 실제로 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엄마 매실 만큼 벌고 있으니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둘이 미리 짜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해서 드디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예상했던 그 얘기가 말이에요. 그래, 집 사는 건 좋은 일이지. 어디로 이사 가려고? 제가 관심 있는 듯 물어봤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표정을 만들었죠. 강남 쪽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 병원이랑도 가깝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요. 서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벌써 아이들 교육 얘기까지 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뭔데? 제가 순진한 척 물어봤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디어 핵심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야?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어봤어요. 서진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소유자시니까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조 변호사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담보대출이 아니라 아예 명의를 바꾸려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증여계약서에 사인하게 해서 건물을 가로채려는 거였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도장이 어디 뒀더라. 제가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어요. 머리를 짚으며 생각하는 신용을 했죠.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네. 찾아봐야겠어. 어머니,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서진이가 말했지만 얼굴에는 조급함이 살짝 비쳤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좋은 매물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그럼 며칠 안에 찾아서 도장 찍어줄게. 우리 도연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선명하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특히 서진이가 형식적인 거예요라고 한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증거였으니까요. 조은별 변호사와 박노철 변호사를 만났어요.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리니까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네요. 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저도 각오를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녹음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은별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조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상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거였거든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한 거예요. 조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이제 뒤돌아보지 말자. 부동산 중개사도 미리 연락해 두었고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경력이 오래된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사장님, 지금 이 지역 상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매물을 내놓자마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어요. 위치가 좋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라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건물이지만 이제는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매각 절차를 밟는 동안 도연이와 서진이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엄마, 도장 찾으셨어요? 저희 급한 게 있어서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재촉했죠.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점점 더 느껴졌어요. 아마 좋은 매물을 놓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못 찾겠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그럴 때마다 서진이 목소리가 한 톤씩 높아지는 게 느껴졌죠. 일주일 후 서진이가 직접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죠. 아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장까지 차려입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도장을 찾아야 해요. 은행 약속이 있거든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차가웠던 서진이가 이렇게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제가 일부러 서류함을 뒤지는 척했어요. 서진이가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더라고요. 어머니, 평소에 도장을 어디에 두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서진이가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글쎄, 워낙 이것저것 많아서 제가 애매하게 대답했죠. 그때 서진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의 조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찾을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이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오늘 놓치면 그 집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어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 동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드디어 두 사람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짜 증여계약서를 들고 말이에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조은별 변호사도 함께 있었고요. 어머님,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조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연이와 서진이가 창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이는 새로 산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도연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은행 창구에서 서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출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담보로 할 건물 서류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뭔가 상의를 시작했어요. 도연이와 서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죄송한데요. 이 건물은 이미 매각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도연이와 서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진이가 황당해하며 소리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 이전도 끝났네요. 직원이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로비 한쪽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거죠.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 참아온 세월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급하게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왜 건물을 팔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온 거였어요.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 상의하셔야죠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일이 터진 그날 저녁, 도연이와 서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말이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진이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도연이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죠. 엄마 건물이 팔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팔았어.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죠. 서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셔야죠. 화가 나서 소리치더라고요. 내 건물인데 내가 왜 상의해?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담보대출만 받으려고 했을까? 제가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아예 명의를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 나를 완전히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으니까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죠. 조은별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녹음된 대화, 가짜 서류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속이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묻어 있었죠. 서진이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진아, 너는 나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 바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서진이가 그때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평생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용서될 리 없었어요. 김밥 장사하는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했던 말, 동료들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모든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에게 더 큰 일이 닥쳤어요. 병원에서 의료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죠. 환자들 치료비를 부풀려서 청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서진이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결국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해고당했어요.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의사 타이틀을 잃게 된 거죠.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깝긴 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살아온 대가였어요. 병원 동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게 다 드러나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들었어요. 도연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과거에 사기 행각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제가 몰랐던 일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들통이 난 거였어요. 그때는 합의로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도연이 인생도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 달 후 우연히 길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비싼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진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도연이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때 잘난 척하며 저를 무시하던 아들 부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안타까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6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지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에 남편의 묘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거든요. 묘원으로 가는 길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계절이었죠. 여보, 단풍이 정말 예쁘네. 당신도 보고 있겠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묘비에 새겨진 남편 이름을 쓰다듬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5년 전 떠나보낸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해낸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지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정아야. 잘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15년 만에 남편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그동안 참았던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그런 말 들으면서 살지 않을 거니까요. 상가 건물 매각 대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조은별 변호사가 안전한 은행에 신탁계좌를 만들어줬죠. 어머님, 이제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겠어요. 조 변호사가 축하해줬습니다. 김밥 가게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 느끼는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노철 변호사님과 조은별 변호사님께는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죠. 어머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도움만 드린 거예요. 조 변호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과 작은 식당에서 회식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접하는 자리였죠.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박 변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도연이와 서진이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윤도현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정화예요. 65세 이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 보여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요즘은 노인 대학에도 다니고 있어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죠.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게 맞았나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해 줄 거예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